나는 지금 이 별장 뒤편 창고 안에 숨어 있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남자들의 그림자다. 관복 자락이 땅을 쓸고 칼집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달빛이 마당 한가운데 고여 있고 그 빛 속을 검은 형체들이 천천히 움직인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의 수를 센다. 모두 6명이다. 유모 왕 씨의 처소는 어디냐? 누군가의 목소리가 차갑다. 명령하는 어조다. 관직이 높은 사람의 목소리다. 나이는 40 정도로 들린다. 목소리에 권위가 묻어 있다. 나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는다. 숨소리마저 삼킨다. 창고 안은 어둡고 좁다. 오래된 농기구들이 벽에 기대어 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른다. 쥐가 지나간 흔적이 바닥에 남아 있다.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이 집의 종이었다. 50년을 섬긴 늙은 유모였다. 이 별장의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 막내 아가씨를 키운 사람, 집안 어른들이 신뢰하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 처소를 청소하고 아가씨의 옷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약재를 다리던 사람. 오늘 아침 나는 범죄자가 되었다. 내 손에 쥔 것은 접힌 종이 한 장이다. 먼지투성이 창고 바닥에 앉아 나는 그것을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한다. 종이가 땀에 젖어 축축하다. 손이 떨린다. 이른이 넘은 손이다. 주름이 깊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박혀 있다. 종이 위에는 글자들이 빼곡하다. 30년 전의 이름들, 30년 전의 장소, 30년 전의 거래, 그때 오간 은자의 액수, 대리응시자의 본명, 시험장에 들어간 날짜와 시각, 증인의 이름, 그 모든 것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나는 이 종이를 서재에서 찾았다. 어젯밤이었다. 달이 없는 밤이었다. 별장 전체가 잠든 시각, 나는 홀로 서재 문을 열었다. 30년 전 내가 목격했던 그 방, 그때 낯선 남자가 앉아있던 그 자리,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문서 상자 안에 이 종이가 있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여러 명이다. 무거운 신발이 자갈을 밟는 소리, 누군가 명령을 내리는 소리, 창고 쪽으로 다가온다. 뒤편까지 다 뒤져라. 놓치지 마라. 목소리가 또렷하다. 창고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나는 종이를 옷깃 안쪽 깊숙이 밀어넣는다. 천 사이로 종이의 모서리가 피부에 닿는다. 차갑다. 뼈에 닿는 것 같다. 창고를 뒤져라. 문고리가 흔들린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문을 잡아당긴다. 나는 창고 구석으로 몸을 움츠린다. 농기구 뒤로 숨는다. 낡은 호미자루가 내 어깨에 닿는다. 나는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숨을 참는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린다. 쿵쿵쿵. 너무 크다. 저들이 들을 것만 같다. 30년 전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그날이 떠오른다. 별장의 정문 앞에 섰을 때의 그 느낌.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 그때 나는 18이었다. 얼굴에 주름이 없었고 허리도 곧았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50년 뒤 내가 이렇게 창고 안에 숨어 있을 거라는 것을, 범죄자가 되어 떨고 있을 거라는 것을. 문이 열린다.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횃불의 불빛이다. 붉고 흔들린다. 나는 농기구 뒤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숨도 쉬지 않는다. 누군가 창고 안으로 들어선다. 발소리가 들린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뭔가를 찾는 발걸음이다. 횃불 불빛이 벽을 훑는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농기구의 그림자, 나무 상자의 그림자, 그리고 내 그림자.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다. 하인이다. 제대로 찾아봐라.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명령하는 자의 목소리. 발소리가 더 가까이 온다. 나는 눈을 더 세게 감는다. 이제 세 걸음, 두 걸음. 종이가 옷깃 안에서 미끄러진다. 나는 손으로 옷을 꽉 움켜잡는다. 마이너스. 별장의 정문 앞에 섰을 때 나는 가슴이 뛰었다. 붉은 칠을 한 대문이 햇빛에 반짝였다. 문고리는 롯새로 만들어져 있었고 용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문고리를 한참 들여다봤다. 내 인생에서 이런 집의 문을 들어서 본 적이 없었다. 왕씨라고 했지? 집사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5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허리띠에는 은으로 만든 장식이 달려 있었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예.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유모자리다. 막내 아가씨가 이제 100일 지났으니 내가 젖을 먹이고 재울 것이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대답을 기다리는 침묵이 흘렀다. 들어왔나? 예, 들어왔습니다. 집사가 돌아섰다. 나는 그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이 넓었다. 정원수가 줄지어 서 있었고 연못이 한쪽에 있었다. 연못 위로 다리가 놓여 있었고 다리 난간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꽃이 피어 있었다. 복숭아 꽃이었다. 봄이었다. 이 집은 북경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다. 3대째 과거 급제자를 배출했고 할아버지는 한림원 학사, 아버지는 예부상서였다. 나 같은 여종에게는 꿈 같은 자리였다. 이런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향 마을에서는 자랑거리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한쪽에서 한 남자가 책을 읽고 있었다. 정자 아래였다.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젊었다. 25쯤 되어 보였다. 푸른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정갈하게 묶여 있었다. 옆에는 차가 놓여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집사에게 작게 물었다. 셋째 도련님이시다. 3년 뒤 과거에 응시하실 분이지. 집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를 힐끔 보았다. 멀리서였지만 그의 얼굴이 보였다. 희고 매끄러웠다. 이마가 넓었다. 눈썹이 진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책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책장을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보았다. 이상했다. 봄날이었는데 그의 손등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손가락이 책장을 넘기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같은 페이지를 넘겼다. 읽지 않고 있었다. 왕씨. 집사가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뒤편 처소로 가겠다. 따라오너라. 나는 그를 따라 복도를 지나갔다. 복도는 길었다.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문마다 현판이 걸려 있었다. 한자로 쓰여 있었다. 나는 그를 몰랐다. 뒤편 처소는 조용했다. 안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 한쪽에 방이 하나 있었다. 여기가 내 방이다. 아가씨 처소는 바로 옆이다. 집사가 문을 열었다. 안은 단순했다. 작은 침상과 옷장, 그리고 창문 하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아가씨가 새벽에 깨신다. 예. 집사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방 안에 홀로 남았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침상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집에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막내 아가씨를 키울 것이다. 은자를 모을 것이다.
언젠가 동생을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많았다. 고향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많았다. 도시의 하늘인데도 새벽에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기 우는 소리였다. 나는 일어났다.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묶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막내 아가씨의 처소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유모 한 명이 아기를 안고 있었다. 나이 든 여자였다. 60쯤 되어 보였다. 왕씨냐? 예. 오늘부터 내가 맡는다. 아가씨는 조용한 편이시다. 밤에 잘 주무신다. 여자가 아기를 내게 건넸다. 나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가벼웠다. 따뜻했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다. 울지 않으시네요. 원래 그러시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거의 안 우신다. 여자가 문 쪽으로 갔다. 잘 모시거라. 그녀가 나갔다. 나는 아기를 안고 방 안에 섰다.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작았다. 눈꺼풀이 얇았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울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기를 흔들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다. 막내 아가씨는 조용한 아이였다.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나는 그 아이를 안고 뒤편 처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깨우고 그 일들이 반복되었다. 아기는 내 얼굴을 보았지만 표정이 없었다. 그저 눈만 깜빡였다. 검은 눈동자가 나를 응시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날들이 흘렀다. 봄이 깊어졌다. 꽃들이 지고 새잎이 돋았다. 마당의 연못에는 잉어들이 헤엄쳤다. 나는 가끔 아기를 안고 연못가에 섰다. 아기에게 물고기를 보여줬다. 아기는 반응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과거가 한 달 앞당겨졌다. 복도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기를 재우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셋째 도련님께서 큰일이시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하녀의 목소리였다. 준비가 안 되셨다던데. 그러게. 어쩌시려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아기를 침상에 눕히고 살짝 문을 열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안채 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큰 목소리였다. 화가 난 것 같았다. 나는 복도를 따라 조금씩 다가갔다. 안채 쪽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셋째 도련님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라. 우리 집안은 3대째 과거를 통과해 왔다.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단호했다. 예부상서의 목소리일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은 너무. 방법이 있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무슨 방법입니까? 셋째 도련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내가 몰라도 된다. 아버님, 이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내 형들도 모두 과거를 통과했다. 넌 막내다. 더 잘해야 한다. 예.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 나는 뒷걸음질 쳤다.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다. 셋째 도련님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마당 쪽으로 걸어갔다. 비틀거렸다. 나는 내 처소로 돌아왔다. 아기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았다. 밖이 어두웠다. 그날 밤 나는 아기가 보채서 복도를 오갔다. 아기를 안고 천천히 걸으며 재웠다. 밤은 깊었다. 별장 전체가 잠든 시각이었다. 서재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상했다.
이 시각에 서재에 불이 켜져 있을 리 없었다. 나는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창문 틈으로 보였다. 셋째 도련님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가 그의 옷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30 정도. 얼굴이 각졌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셋째 도련님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옆에 선 집사가 종이를 건넸다. 이 필체를 익히십시오. 시험장에서는 이 글씨로 써야 합니다. 낯선 남자가 종이를 받았다. 그 위에는 글씨가 빼곡했다. 그는 붓을 들었다. 옆에 놓인 종이에 글씨를 따라 썼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집사가 물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지난 3년간 5번 해봤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시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어제 받았습니다.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 은자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무거워 보였다. 이건 성금입니다. 나머지는 합격 후에. 알겠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아기를 꽉 안았다. 아기가 꿈틀거렸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셋째 도련님이었다.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비쳤다. 창백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보지 마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내 처소로 돌아갔다. 손이 떨렸다. 문을 닫고 아기를 침상에 눕혔다. 아기는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나는 창가에 앉았다. 밤이 깊었다. 별들이 많았다.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아기만 조용히 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인들은 청소를 했고 요리사는 아침을 준비했고 집사는 장부를 정리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마당을 걸었다. 정자 아래 셋째 도련님이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 뒤로 셋째 도련님은 나를 피했다. 마주치면 시선을 돌렸다. 복도에서 내가 다가오면 다른 길로 갔다. 마당에서 내가 아기를 안고 지나가면 책을 더 가까이 들었다. 얼굴을 가렸다. 나도 모른 척했다. 그가 피하면 나도 고개를 숙였다. 그가 지나가면 나도 멈춰섰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하지만 그 벽은 얇았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떨리는 손을 보았고 그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셋째 도련님은 서재에 틀어박혔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집사가 음식을 들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릇은 거의 그대로였다. 밤에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다시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아기를 재우며 반대쪽 복도만 걸었다. 보름이 지났을 때였다. 어느 날 밤 그가 내 처소 앞에 섰다. 달이 없는 밤이었다. 나는 아기를 재우고 누워 있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서 있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왕씨. 낮은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일어났다. 옷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다. 셋째 도련님이 서 있었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의 얼굴이 보였다.
핏기가 없었다. 눈 아래가 까맣게 그늘져 있었다. 예.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예. 내가 말하면 너도 죽는다. 나는 고개를 더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려다 멈췄다. 손이 문틀을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를 보았다. 그도 나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저 고여 있을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했다. 무엇이 죄송한지는 몰랐다. 그저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돌아섰다. 빠르게 걸어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문을 닫았다. 방 안으로 돌아왔다. 아기는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 나는 침상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한 달 뒤 과거 시험이 끝났다. 셋째 도련님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집안이 잔치로 들썩였다. 하인들이 등을 달았다. 마당 곳곳에 붉은 천이 걸렸다. 요리사들이 음식을 준비했다. 손님들이 찾아왔다. 나는 아기를 안고 구석에 서 있었다. 뒤편 처소에서 안채 쪽을 바라봤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하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셋째 도련님은 안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새 도포를 입고 있었다. 푸른색. 비단이었다.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웃고 있었다.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하지만 그 웃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눈은 웃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사가 내게 찾아왔다. 왕씨.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다. 수고했네. 그가 내 손에 은자 한 양을 쥐어줬다. 차갑고 무거웠다. 입을 다물어라.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경고였다. 나는 은자를 받았다. 손에 쥐고 그를 보았다. 알겠습니다. 집사가 돌아섰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나는 문을 닫고 은자를 내려다봤다.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작고 둥글었다.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 돈으로 나는 처음으로 내 동생의 약값을 댈 수 있었다. 동생은 고향에 있었다. 폐병을 앓고 있었다. 약값이 비쌌다. 나는 매달 돈을 보냈지만 항상 부족했다. 이 은자 한 양이면 석 달치 약을 살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옷장 깊숙이 넣었다. 천으로 싸서 숨겼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았다. 밖은 어두웠다. 별들이 많았다. 안채 쪽에서는 여전히 잔치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때 선택했다. 침묵을.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척한 얼굴. 기침하는 모습. 누워서 천장을 보는 모습. 나는 눈을 감았다. 셋째 도련님의 얼굴도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나를 보던 눈. 떨리던 목소리. 미안하다던 그 말.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동생을 선택했다. 아기가 잠결에 소리를 냈다. 나는 일어나 아기를 안았다. 흔들었다. 천천히 리듬을 맞춰. 아기는 다시 잠들었다. 나도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귓가에 계속 남아 있었다. 미안하다. 그 목소리가. 그리고 은자의 무게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그 차가운 감촉도. 다음 날 아침 셋째 도련님은 떠났다.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북경을 떠났다. 지방으로 갔다.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마당에서 그의 가마를 지켜봤다. 멀어져 갔다. 정문을 나섰다. 사라졌다. 아기를 안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떨어졌다. 나는 돌아섰다. 처소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기를 돌봤다. 젖을 먹이고 재우고 깨웠다. 은자는 옷장 깊숙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동생에게 보낼 때까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10년이 흘렀다. 막내 아가씨는 10살이 되었다. 똑똑하고 조용한 아이였다.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이제는 웃을 줄 알았다. 책을 읽었다. 글씨를 썼다.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 아이를 키우며 이 집에 뿌리 내렸다. 처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복도의 삐걱거리는 소리도 알았다. 마당의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보았다. 연못의 잉어들도 알아봤다. 셋째 도련님은 벼슬길에 올라 지방으로 떠났다. 편지가 가끔 왔다. 집사가 받아서 안채로 가져갔다.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동생은 3년 전에 죽었다.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고향에 내려가 장례를 치렀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아가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모. 아가씨가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이미 다 울었다. 유모가 없으면 안 돼요. 아가씨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부터 아가씨는 내 전부가 되었다. 동생이 떠난 자리를 아가씨가 채웠다. 어느 봄날 막내 아가씨가 궁궐로 간택되었다. 황제께서 총애하실 것이다. 집안 어른들이 기뻐했다. 안채에서 다시 잔치가 열렸다. 10년 전 셋째 도련님의 합격 때처럼 아가씨는 무표정했다. 10살이었다. 궁으로 가야 했다. 유모도 따라가요? 아가씨가 물었다. 그렇다. 집사가 대답했다. 유모가 아가씨를 모실 것이다. 나는 안도했다. 아가씨 곁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다. 한 달 뒤 우리는 궁궐로 들어갔다. 거대했다. 붉은 벽, 황금 기와, 끝없이 펼쳐진 복도들. 아가씨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떨고 있었다. 괜찮아요. 내가 속삭였다. 유모가 있잖아요. 아가씨가 나를 올려다봤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떨어지지는 않았다. 궁 안의 처소는 별장보다 컸다. 화려했다. 비단 휘장, 옥으로 만든 장식, 금으로 수놓은 병풍. 하지만 차가봤다. 아무리 난로를 피워도 차가웠다. 아가씨는 정말로 총애를 받았다. 황제가 자주 불렀다. 아가씨는 시를 읽어줬다. 그림을 그렸다. 노래를 불렀다. 한 해가 지났다. 아가씨는 11살이 되었다. 키가 자랐다. 얼굴이 여물었다. 하지만 1년 뒤 아가씨가 쓰러졌다. 점심을 먹고 나서였다.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으로 목을 감싸쥐었다. 아가씨, 나는 달려갔다. 아가씨가 바닥에 쓰러졌다. 몸이 경련했다. 의원들이 달려들었다. 침을 놓았다. 약을 먹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독입니다. 한 의원이 낮게 속삭였다. 무슨 독입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독입니다. 방안이 소란스러워졌다. 환관들이 들어왔다. 궁녀들이 울었다. 아가씨는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다. 유모.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다. 힘없이
차갑게 우리 집안이 거짓으로 목소리가 끊어졌다. 숨이 가빠졌다. 아가씨,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아가씨의 손을 꽉 잡았다. 거짓으로 모두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아가씨는 눈을 감았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나는 아가씨를 흔들었다. 불렀다. 울었다. 아가씨, 아가씨. 하지만 아가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워졌다. 뻣뻣해졌다. 나는 그때 알았다. 아가씨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10년 전 그날 밤 서재에서 벌어진 일을, 집안의 비밀을, 대리응시를, 거짓으로 이어진 명예를, 그리고 누군가 그 때문에 아가씨를 죽였다는 것을. 의원들이 아가씨를 데려갔다. 내 품에서 끌어냈다. 나는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환관들이 나를 떼어냈다. 유모, 물러나시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아가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거짓으로. 그 말이. 그날 밤 나는 처소에 홀로 남았다. 아가씨의 침상이 비어 있었다. 베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가씨의 옷이 옷장에 걸려 있었다. 나는 창문으로 밤하늘을 보았다. 별이 없었다. 구름이 덮고 있었다. 아가씨가 왜 죽었는지 나는 알았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10년 전부터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알고 있었다. 같은 비밀을.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울었다. 소리 없이. 동생을 위해 선택했던 침묵이 아가씨를 죽였다. 내가 10년 전 말했다면, 그때 거부했다면, 은자를 받지 않았다면, 아가씨는 살았을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침묵이 아가씨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렸다. 차가운 소리였다. 나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책을 읽는 얼굴, 내 손을 잡던 그 작은 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장례가 끝났다. 나는 별장으로 돌아왔다. 궁에서 나왔다. 다시 그 붉은 대문 앞에 섰다. 10년 전과 똑같은 대문이었다. 용 모양의 노쇠 문고리도 그대로였다. 집안은 침통했다. 하인들이 흰 천을 입었다. 안채에는 아가씨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향이 타고 있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나는 뒤편 처소로 돌아갔다. 내 방, 10년을 산 방, 아가씨와 함께했던 방.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침상도, 옷장도, 창문도. 하지만 아가씨는 없었다. 옆방은 비어 있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문 앞에 섰다. 손을 문에 대었다. 차갑고 단단했다. 문을 열지 않았다. 열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집안 사람들은 흰 천을 벗었다. 안채의 영정이 치워졌다. 향은 더 이상 타지 않았다. 아무도 아가씨를 언급하지 않았다. 식사 때도, 일할 때도, 마당을 걸을 때도 아가씨는 없었던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빈 처소에 홀로 남았다. 더 이상 아기를 돌보지 않았다. 일이 없었다.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구름을 보았다. 집사가 한 번 찾아왔다. 문을 두드렸다. 왕씨.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다. 10년 전보다 늙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다. 예. 수고했네. 그가 또 은자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두 냥이었다. 더 무거웠다. 이제 그만 있게 해.
나는 은자를 받지 않았다. 손을 뒤로 뺐다. 아가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집사의 얼굴이 굳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조심해서 말하게. 누가 아가씨를 죽였습니까? 모르는 일이야. 정말 모르십니까? 집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왕씨, 넌 이 집에서 오래 살았네. 오래 산 사람은 많은 것을 봤을 것이네. 하지만 본 것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 것이네. 압니다. 그럼 입을 다물게. 그는 은자를 내 손에 쥐어줬다. 강제로. 나는 손을 펼 수 없었다. 있게. 그는 등을 돌렸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손에 쥐어진 은자를 내려다봤다. 두냥. 동생의 1년치 약값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죽었다. 나는 은자를 방 안으로 던졌다. 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쨍그랑 소리가 났다. 구석에서 멈췄다. 그날 밤 나는 서재로 갔다. 30년 전 그 방이었다. 셋째 도련님이 아닌 다른 남자가 앉아있던 그 방. 낯선 남자가 필체를 연습하던 그 방.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손잡이를 돌리자 열렸다. 삐걱 소리가 났다. 안은 어두웠다. 나는 촛불을 들고 들어갔다. 불빛이 방 안을 비췄다. 책상이 있었다. 의자가 있었다. 책장이 벽을 따라 놓여 있었다. 책들이 빼곡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쌓여 있었다. 서랍마다, 상자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뒤졌다. 서랍을 열었다. 상자를 열었다. 종이들을 뒤졌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찾았다. 책상 맨 아래 서랍. 잠긴 서랍이었다. 하지만 오래되어 잠금 장치가 헐거웠다. 나는 비녀를 꺼내 틈새에 넣었다. 돌렸다. 찰칵 소리가 났다. 서랍이 열렸다. 안에 문서 상자가 있었다. 작은 나무 상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있었다. 나는 힘을 주어 당겼다. 툭 하고 떨어졌다. 상자를 열었다.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노랗게 바랜 종이들. 붓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는 하나를 꺼냈다. 촛불 가까이 가져갔다. 과거 시험 당일의 기록이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30년 전. 셋째 도련님이 합격한 날. 대리 응시자의 이름도 있었다. 장희. 31살. 절강 출신. 대가로 오간 돈의 액수도 적혀 있었다. 은자 50미양. 합격 후 추가로 50미양. 증인의 이름도 있었다. 집사. 서재직이. 그리고 한 명 더.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먹으로 덧칠해져 있었다. 나는 다른 종이들도 뒤졌다. 더 있었다. 다른 날짜, 다른 이름. 하지만 같은 내용. 모두 대리응시 기록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품에 넣었다. 옷 안쪽으로 깊숙이. 서랍을 닫았다. 상자를 제자리에 놓았다. 방을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모두 자고 있었다. 처소로 돌아와 나는 종이들을 펼쳤다. 하나하나 읽었다. 촛불 아래서 글자들이 선명했다. 이름들, 날짜들, 액수들. 이제 나에게 무기가 생겼다. 증거가 생겼다. 아가씨를 죽인 자들에게 갚을 방법이 생겼다. 나는 종이들을 접었다. 옷장 깊숙이 숨겼다. 천으로 여러 겹 쌌다. 맨 아래 칸에 넣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나는 침상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잠이 왔다. 아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아가씨가 웃고 있었다. 유모, 고마워요.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어둠 속에서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나는 조정에 상소를 올리려 했다. 새벽에 일어났다. 종이들을 오단에 넣었다. 여러 겹으로 싼 천을 풀고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각오는 되어 있었다. 아가씨를 위해서, 죽은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30년 전 침묵했던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옷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모두 아직 자고 있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이었다. 별장 정문을 향해 걸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였다. 하지만 별장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뒤에서였다. 힘이 세지 않았다. 늙은 손이었다. 가지 마시오. 나는 돌아봤다. 늙은 하녀였다. 예순을 넘긴 여자. 이 집에서 나보다 오래 일한 사람. 빨래를 담당하는 여자였다. 왜요? 내가 물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더 세게 잡았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정문에서 떨어진 곳. 나무 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셋째 도련님만 그런 게 아니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집안 남자들은 모두 그렇게 과거를 통과했소. 3대째. 나는 숨이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할아버님도. 그렇소. 그리고 아버님도.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모두. 할아버님 때부터 시작되었소. 첫 번째 대리 응시자를 고용했던 분이 할아버님이셨소. 나는 뒤로 물러섰다. 등이 나무에 닿았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한 사람은 다 죽었소.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몇 명이나? 셀 수 없소. 제가 이 집에 온 지 40년이 되었소. 그동안 최소한 5명은 봤소. 그녀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다. 10년 전에도 한 사람이 알았소. 그 사람도 사라졌소. 누구였습니까? 셋째 도련님의 서재직이었소.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 이름, 문서에서 지워진 그 이름. 어떻게, 어느 날 아침 처소에 없었소. 짐도 그대로였소. 하지만 사람은 사라졌소.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사흘 뒤 강에서 시체가 떠올랐다고 들었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아가씨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소. 늙은 하녀가 나를 놓았다. 한 걸음 물러섰다. 아가씨는 똑똑한 분이셨소. 책을 많이 읽으셨소. 집안 서재에도 자주 가셨소. 서재에. 그렇소. 분명 뭔가를 찾으셨을 것이요. 그리고 찾으셨을 것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곧 사라질 것이요. 제가 뭘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어젯밤 서재에 간 걸 봤소. 나는 얼어붙었다. 제가 조심했는데 제 방이 복도 끝이요. 잠을 못 자고 있었소. 촛불을 든 그림자를 봤소.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아침에 서재 문고리를 봤소. 먼지가 닦여 있었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사도 곧 알 것이요. 매일 아침 서재를 확인하니까. 그럼 전 도망가시오. 지금 당장. 그녀가 내 어깨를 밀었다. 북쪽으로 가시오. 산 너머로.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오지 마시오. 하지만 증거로 뭘 하시겠소? 조정에 올리시겠소? 그녀가 비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이 집안이 조정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아시오? 3대째 고위 관직이요.
친척들도 곳곳에 있소. 혼맥으로 연결된 집안들도 수두룩하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의 상소는 집사에게도 도달하기 전에 사라질 것이요. 그리고 당신도 사라질 것이요. 침묵이 흘렀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해가 떠올랐다. 햇빛이 나무 사이로 쏟아졌다. 왜 저를 구해주십니까? 내가 물었다. 당신이 아가씨를 아꼈다는 걸 알기 때문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저도 30년 전에 한 사람을 아꼈소. 하지만 구하지 못했소. 누구였습니까? 제 딸이었소. 여기서 일했소. 뭔가를 알았소. 그리고 사라졌소. 그녀가 돌아섰다. 천천히 걸어갔다. 당신까지 잃고 싶지 않소. 그녀의 뒷모습이 작아졌다. 복도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별장이 깨어났다. 하인들이 일어났다. 문들이 열렸다. 나는 정문을 보았다. 그리고 뒤편 처소를 보았다. 도망가야 하는가? 아니면 싸워야 하는가?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싸움은 이미 졌다는 것을. 30년 전부터. 나는 천천히 처소로 돌아갔다. 종이를 다시 옷장에 넣었다. 천으로 쌌다. 숨겼다. 그리고 창가에 앉았다. 밖을 보았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동생도 죽었다. 아가씨도 죽었다. 내게 남은 건 이 종이들 뿐이었다. 그리고 진실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도망치려 했다. 늙은 하녀의 말이 맞았다. 도망가야 했다.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북쪽? 남쪽? 산 너머? 강 건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나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종이들. 하지만 별장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 사람이 서 있었다. 하인이었다. 젊은 남자.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어디 가십니까, 왕씨?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다. 화장실에. 이 시각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창문으로 내다봤다. 마당에도 사람이 있었다. 둘, 셋.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순찰하고 있었다. 문마다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정문, 뒷문, 측문, 모두. 나는 내 처소로 돌아왔다. 침상에 앉았다. 짐을 풀었다. 도망갈 수 없었다.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집사가 몇 명의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관복 차림이었다. 관리들이었다. 그들이 내 쪽을 가리켰다.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촛불을 껐다. 어둠 속에 앉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나무에서 나무로, 담을 따라 하인 하나가 지나갔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나무 뒤에 숨었다. 그는 지나갔다. 별장 뒤편까지 왔다. 담 너머가 보였다. 저 너머로 가면 산이 있었다. 숲이 있었다. 담을 넘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왕씨. 나는 돌아봤다. 집사였다. 홀로 서 있었다. 손에 등을 들고 있었다. 어디 가시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담을 잡았다. 올라가려 했다.
소용없소? 집사가 다가왔다. 저 너머에도 사람이 있소. 넘으면 잡힐 것이오. 나는 손을 놓았다. 바닥에 섰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물었다. 당신이 무얼 가지고 있는지 아오. 모르는 말씀을. 서재에 다녀왔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어제 아침 확인했소. 서랍이 열렸던 흔적이 있더군. 집사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종이들을 내놓으시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등이 담에 닿았다.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정말 없습니다. 집사가 손을 내밀었다. 왕씨, 당신은 이 집에서 오래 살았소. 좋은 대우를 받았소. 은자도 받았소.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럼 계속 침묵하시오. 아가씨가 죽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소. 불행이 아닙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집사의 얼굴이 굳었다. 조심하시오. 그런 말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증거는 없었다. 독살이었지만 누가 했는지 몰랐다. 왜 했는지는 알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왕씨, 집사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늙었소. 갈 곳도 없소. 가족도 없소. 이 집이 당신의 전부 아니오. 맞는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종이를 내놓으시오. 그럼 살려주겠소.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소. 나는 어둠 속을 달렸다. 집사를 밀치고 달렸다. 별장 뒤편 창고까지 왔을 때 나는 멈췄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품속의 종이가 땀에 젖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펼쳤다. 어둠 속이었지만 달빛이 종이를 비쳤다. 30년 전의 증거, 이름들, 날짜들, 액수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이 종이를 조정에 올린다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 집안은 3대째 조정의 핵심에 있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 모두 고위관직. 친척들도 곳곳에. 혼맥으로 연결된 권력들. 그들의 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었다. 조정 곳곳에. 궁궐 안에도. 지방 관아에도. 내가 고발하면 나만 죽는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종이는 사라진다. 나도 사라진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계속된다. 나는 종이를 구겼다.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소리가 났다. 30년 전 내가 침묵을 선택했을 때 이미 끝난 것이었다. 그때 은자를 받았을 때, 그때 입을 다물었을 때, 아가씨를 살릴 수 있었던 건 그때였다. 30년 전, 셋째 도련님이 서재에서 나를 보았을 때, 그때 내가 말했다면, 거부했다면, 도망쳤다면,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동생을 위해, 은자를 위해, 안전을 위해, 그 선택이 아가씨를 죽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창고 문에 등을 기댔다.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등불에 불빛이 보였다. 목소리들이 들렸다. 저기다. 창고 쪽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유모라고 부르던 목소리. 내 손을 잡던 그 작은 손. 미안하다. 아가씨. 나는 속으로 말했다. 소용없었다. 모든 게.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멈췄다. 창고 문 앞에서 창고 문이 열렸다. 집사가 들어섰다. 뒤에 관복 차림의 남자들이 따라왔다. 셋이었다. 등불을 들고 있었다. 불빛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왕씨. 집사가 나를 내려다봤다. 표정이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었다.
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그를 올려다봤다. 일어서지 않았다. 일어설 힘이 없었다. 그 종이를 내놓아라. 나는 종이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 땀에 젖은 종이. 하지만 건네지 않았다. 손에 쥐고 있었다. 이걸 조정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오? 집사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입꼬리만 올라갔다. 눈은 웃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왜요? 종이 한 장으로 뭘 증명하겠나? 30년 전 일을.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대리응시자는 이미 죽었네. 10년 전에. 나는 얼어붙었다. 입이 벌어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장이, 31살, 절강 출신. 집사가 천천히 말했다. 그는 10년 전강에서 익사했네. 사고였지. 술을 마시고 배에서 떨어졌다더군.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관아에 기록이 있네. 시체도 확인되었고. 집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이게 전부야. 그가 내 손의 종이를 가리켰다. 아무도 믿지 않아. 늙은 유모의 헛소리라고 할 뿐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다. 10년 전, 셋째 도련님이 합격한 지 20년 뒤, 그때 이미 증인을 제거했다는 것. 서재지기도. 그렇지. 그 친구도 사라졌네. 사고였어. 강도를 만났다더군. 집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사실을 나열하는 것 같았다. 이 집안은 철저하네. 3대째 이어온 일이야. 빈틈이 없어. 관복 입은 남자들이 뒤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표정도 없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물었다. 이 집안과 혼맥으로 연결된 관리들이지. 친척들이야. 집사가 다가왔다. 왕씨, 당신은 혼자야. 가족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어. 맞는 말이었다. 이 종이를 들고 어디를 가겠나? 조정? 관아? 그곳에도 우리 사람들이 있어. 나는 종이를 찢었다. 천천히 조각조각. 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친 것이냐?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나는 계속 찢었다. 작게, 더 작게. 왕씨, 집사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조각들을 바닥에 뿌렸다. 하얀 조각들이 흩날렸다. 먼지처럼. 이제 아무 증거도 없소. 내가 말했다. 그럼 넌 어떻게 하려고? 집사가 내 옷깃을 잡았다. 흔들었다. 나는 흔들렸다. 저항하지 않았다. 나는 웃었다. 소리내어. 처음으로. 나도 죽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들도 영원히 불안할 것이오. 집사가 손을 놓았다. 뒤로 물러섰다. 나는 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접힌 종이, 깨끗한 종이. 이건 사본이오. 내가 북경 세 곳에 숨겨놓았소. 거짓말이었다. 사본 같은 건 없었다. 이 종이는 빈 종이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뒤에 선 관리들도 얼굴이 굳었다. 어디에?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죽여봐요. 그럼 절대 못 찾을 것이오. 나는 종이를 다시 품에 넣었다. 세 곳, 세 사람에게 맡겼소. 내가 한 달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조정에 올릴 것이오. 거짓말이다. 확인해 보시오. 집사가 뒤를 돌아봤다. 관리들을 봤다. 그들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누구에게 맡겼나? 말할 것 같소? 나는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 왕씨, 집사가 다가왔다. 무릎을 꿇었다. 내 눈높이에 맞췄다.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세.
30년 동안 합리적으로 살았소. 입 다물고, 은자 받고, 고개 숙이고, 그럼 이제 뭘 원하나?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소. 그저 당신들이 불안하기를 바랄 뿐이요. 집사가 일어섰다. 뒤로 물러섰다. 관리들과 속삭였다. 긴 대화였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달빛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다. 좋다. 집사가 돌아왔다. 당신을 살려주겠네. 하지만 감옥에 가둘 것이네. 무슨 죄목으로? 절도, 집안 물건을 훔쳤다고 할 것이네. 줬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본의 위치를 말할 때까지는 죽이지 않을 것이네. 평생 말하지 않을 것이오. 그럼 평생 갇혀있게. 집사가 손짓했다. 관리들이 다가왔다. 내 팔을 잡았다. 일으켰다.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다. 창고 밖으로 끌려나갔다. 마당을 가로질렀다. 정문을 나섰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구름이 걷혔다. 달이 밝았다. 나는 그 하늘을 올려다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역설적이게도 끌려가는 이 순간에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유모, 고마워요. 나는 미소 지었다. 어둠 속에서 지금 나는 감옥에 있다. 돌로 된 벽, 좁은 창, 차가운 바닥, 하루에 한 번 나오는 밤, 물 한 그릇. 그들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본의 위치를 알아내려는 것이다. 없는 사본, 존재하지 않는 종이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만 안다. 매일 신문관이 찾아온다. 아침이면 문이 열린다. 발소리가 들린다. 열쇠 소리가 들린다. 왕씨 같은 목소리다. 중년 남자, 관리, 지방과 연결된 사람일 것이다. 어디에 숨겼나? 같은 질문이다. 매일 나는 입을 다문다. 고개를 젓는다. 때로는 웃는다. 때로는 그저 그를 본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창살 너머로 하늘이 보인다. 작은 네모난 하늘. 아침에는 붉다. 저녁에는 보라색이다. 밤에는 까맣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며 아가씨를 떠올린다. 내 품에서 숨을 거두던 그 아이.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던 그 순간. 유모.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멀리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 아가씨의 얼굴이 떠오른다. 10살. 웃고 있다. 책을 읽고 있다. 내 손을 잡고 있다. 30년 전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말했다면, 은자를 거부했다면, 도망쳤다면, 아가씨는 살았을까? 대답은 알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되돌릴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다만 나는 안다. 지금 이 순간 저 별장 안에서 그들은 잠들지 못한다는 것을. 집사는, 예부상선은, 셋째 도련님은, 친척들은 사본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언젠가 그것이 세상에 나올까 두려워하며 밤마다 뒤척인다. 문 밖의 발소리에 놀란다. 편지가 올 때마다 떤다. 이것이 조정에서 온 것인가? 이것이 고발장인가? 이것이 끝인가?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창살에 기대어 나는 눈을 감는다. 바닥이 차갑다. 벽이 차갑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하다. 아가씨의 손이 내 손을 잡는 것 같다. 차갑고 작고 떨리는 손. 하지만 이제는 따뜻하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 꽉 잡는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봄비다.
부드럽게 내린다. 지붕을 두드린다. 땅을 적신다. 나는 창살 너머로 손을 내민다. 빗물이 손바닥에 떨어진다. 차갑다. 깨끗하다. 동생의 얼굴도 떠오른다. 수척했던 얼굴. 기침하던 모습. 마지막으로 나를 보던 눈. 누나. 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된다. 괜찮아. 나는 속으로 말한다. 이제 괜찮아. 신문관이 또 온다. 문이 열린다. 발소리, 열쇠 소리, 왕씨. 나는 눈을 뜬다. 그를 본다. 오늘도 말하지 않겠나? 나는 웃는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올라간다. 그는 한숨을 쉰다. 돌아선다. 문이 닫힌다. 발소리가 멀어진다. 나는 다시 창살 쪽으로 간다. 하늘을 본다. 구름이 흘러간다. 새가 지나간다. 자유롭게 50년을 살았다. 별장에서 아가씨와 함께 침묵 속에서 이제 나는 감옥에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유롭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침묵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다르다. 30년 전의 침묵은 두려움이었다. 생존이었다. 은자였다. 지금의 침묵은 무기다. 저항이다. 복수다. 밤이 온다. 어둠이 깔린다. 감옥이 조용해진다. 나는 바닥에 눕는다. 팔을 베개 삼는다. 하늘을 본다. 별이 하나 보인다. 작은 창문 너머로 아가씨와 함께 봤던 별들이 떠오른다. 별장 마당에서, 연못가에서 아기를 안고 올려다보던 그 하늘. 유모, 별이 많아요. 그렇구나. 저 별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멀리서 왔단다. 얼마나 멀리요? 아주 멀리. 아가씨의 목소리가 사라진다. 나는 눈을 감는다. 숨을 쉰다. 천천히, 고르게, 가슴이 오르내린다. 심장이 뛴다. 아직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 별장 안에서 그들이 떨고 있는 한, 밤마다 뒤척이는 한, 사본을 찾지 못하는 한,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침묵할 것이다. 웃을 것이다. 아가씨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새벽이 온다. 하늘이 밝아진다. 붉은 빛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나는 일어난다. 창살을 잡는다. 밖을 본다. 새로운 날이다. 똑같은 날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저 별장에서 그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피곤한 얼굴로, 불안한 눈으로, 그리고 또 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이다. 나는 미소 짓는다. 햇빛이 내 얼굴을 비춘다. 따뜻하다. 아가씨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온다. 유모,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창살을 놓는다. 바닥에 앉는다. 등을 벽에 기댄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기다린다.